안녕하세요. 오종혁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한승원의 현대소설 누이와 늑대라는 작품입니다, 여러분. 자, 한번 보실까요? 자, 제목이 이제 누이와 늑대인데요. 이제 주인공이 이제 누이라는 걸 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주된 대상이 늑대. 자, 과연 어떠한 관계인지 요걸 좀 잘 착안하셔서 한번 상황을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핵심 정리로 가시면요. 근대 산업화로 말미암아 농촌 가족들, 특히 농촌의 그 일가족의 비극을 그린 소설입니다. 그리고 배경은 80년대고요. 남해안의 어느 한 마을입니다. 광주입니다, 광주. 그리고 1인칭 주인공 시점이고요. 또 관찰자 시점이 이제 혼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적이고 비판적이고 토속적이고 비극적이고 환상적인 그런 작품입니다. 그리고 갈래는 이제 현대 중편 세태 소설이고요. 생태 소설입니다. 이제 환경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자, 수상 특징에 보시면 농약 중독으로 가족을 잃은 소년, 그러니까 누이, 즉 제목 그대로 누나가 죽습니다. 그래서 이 시선 그리고 감성을 통해서 농촌 가족의 이 비극을 전달합니다. 어린 소년을 통해서요. 또 근대 산업화가 이게 불러온 환경 파괴의 극단적인 비극을 지금 나타낸 거고요. 그만큼 환경 문제는 심각하다라는 것을 이제 충격적으로 이제 제시하려는 겁니다. 그리고 근대 산업 문명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또 불러일으키는 생태 문학의 성격을 그대로 갖고 있고요. 농약 중독으로 파괴되어가는 한 가족의 이 비극적 삶을 다루면서 이 문제의 원인조차 모르고 피해를 받는, 고통받는 이 농민의 아픔을 잘 그려내고 있습니다. 또 어린아이를 이제 서술자로 내세워가지고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더 어때요? 강조시키겠죠. 그렇죠? 소년의 시선과 감성을 통해서 아주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 농약 중독이라는 이제 구체적인 소재가 나왔잖아요. 이건 작품의 어떤 사실성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상징적인 소재 또 비극적 사건 등이 표현이 되면서 현실에 대한 비판과 현실 그 성찰적인 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그런 소설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나오는 나는 주인 자신과 가족에게 있었던 과거를 회상합니다. 아셨죠?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해서 나의 주관적인 반응을 드러내는데요. 특히 그 가족의 병과 누님의 죽음에 대해서 주관적 반응을 드러내는 겁니다. 또 사투리와 이제 관용적 표현, 특히 속담이 이제 드러나는데요. 이 토속적인 그런 성격을 잘 드러냅니다. 그리고 중략 이전과 중략 이후로 나뉘는데 중략 이전에는 이제 동네 사람들과 나의 가족 간의 갈등이 나옵니다. 외적 갈등이 나오고요. 중략 이후에서는 누님이 죽습니다. 자살을 하거든요. 자살하고 나서 이 가족들이 굉장히 비통해하는 그러한 장면으로 크게 둘로 나눕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본문 학습으로 이제 가겠는데요. 자, 이 본문 학습 가시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은 이제 가족들이 이제 원인 모를 병에 걸립니다. 원인 파악이 안 되죠.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특히 동네 사람들이 우리 집 식구들을 보고 연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연병.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아니라 지금 집단 감염이라는 거죠. 자, 요즘 시국에서도 좀 연관이 되네요. 지금 그 코로나로 유명세를 좀 타고 있는데 병이. 근데 이 당시에도 80년대에도 이 장티푸스라는 연병이 돌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끼리 이제 쑥덕거리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제 마을 사람들끼리 이제 쑥덕거리면서 이제 흉을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어떤 그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 병에 대한 실체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한 집안을 지금 집단적으로 따돌리는 경우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해 늦은 가을부터였다 하면서 배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볼 때 과거 회상이라는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과거의 이야기를 지금 전달하는 거고요. 그 병 때문에 우리 식구들은 어때요? 한 달가량 광주의 큰 병원에 입원을 했었다 이겁네요. 그렇죠? 이제 배경은 남해 쪽이고 병원이 이제 광주에 있었다는 거네요. 그래서 배경이 드러나면서 이제 어떤 상황을 그냥 구체적으로 제시가 된 겁니다. 병원 사람들은 이제 뭐라고 합니까? 우리 식구가 앓고 있는 병이 결코 연병이 아니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무지란 말이 이제 근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연병이 아니라는 거죠, 연병이. 근데 이제 세균의 감염으로 말미암아 생긴 묘한 병이라고 해요. 이게 이제 애매모호하게 이제 확실한 그 병명을 이야기하지 않고 얼뚱설뚱, 즉
슬쩍 넘기는 소리를 했다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은 당시 그 의료진조차도 환경 오염의 병이 원인임을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주된 원인을 은폐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이거는 사회적인 차원의 병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개인의 잘못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 병을 우리 집에서 제일 먼저 앓기 시작한 것이 이제 누님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목이 누이와 늑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누이와 늑대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주된 내용이니까 누님이 주된 대상이라는 거를 꼭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병을 빌미로 누님의 처신에 대해서 소문이 막 돌아요. 그 병이 이제 났는데 그걸 빌미 삼아서 누님이 또 처신을 잘못한 게 있습니다. 그 처신에 대한 소문이 돌아서 가족들이 고통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막연한 억측으로 심리적 상처를 받게 됩니다. 이 가족들이요. 아셨죠? 예. 근거가 확실하지 않은데 소문에 의해서 가족들이 상처를 입는 거죠. 그죠? 자, 처음에는 이제 그게 병인 줄도 몰랐어요. 그래서 시집도 가지 않은 누님이 아기를 배웠다는 소문이 이제 퍼진 겁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남이 전혀 배워볼 엄두도 낼 수 없는 아기를 자기 혼자서만 배고 있는 거라도 하는 양, 그렇죠? 비판을 좀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누님의 입덧은 유별나다, 즉 특별하다는 말이 소문의 꼬리에 붙어 다녔던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결혼도 하지 않은 누님이 지금 뭐냐 임신을 했거든요. 그 소문이 지금 파다하게 지금 퍼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그 소문은 아침 안개가 앞강의 물바닥을 뱀같이 기어 들어가서 마을의 골목길을 가득 채우듯이. 그러니까 이제 이 소문을 갖다가 지금 비유했네요. 아침 안개, 또 뱀,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나쁜 소문이 마구 퍼지는 것을 갖다가 이 어떤 시적인 그런 비유적인 표현을 써가지고 묘사를 했네요. 그리고 온 마을 안에 퍼졌다. 그리고 그것은 어느 해인가 내 종아리에 생긴 습진 같았다. 즉 습진은 이제 소문인데요. 이 결국 막기 어려운 이런 소문이 마구 퍼지는 상황을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구체적인 경험과 체험에 그대로 연결 지으면서 표현을 한 겁니다. 아셨죠? 예. 자, 미치도록 근질거리고 뭐 껄끄러운 배조각 같은 것을 비비거나 긁어 놓으면, 자, 긁어 놓으면 이제 시원해야 될 텐데 오히려 어때요? 아프면서 시원하고 또 쓰린 듯 하면서 쑤시고 콧물 같은 진물들이 눈물처럼 뿜어내놓던 습진처럼. 자, 그러니까 결국은 완전한 치유가 되지 않는 거고 일시적으로 치유되는 것 같아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식구들을 괴롭혔다. 그러니까 그런 습진처럼 우리 가족들은 뭐한다? 고통스러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괴롭혔다라는 말, 그 다음에 이 앞에 했었다, 가을부터였다, 뭐 이런 걸로 볼 때 과거의 해상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일시적인 호전, 그리고 나의 가족이 느꼈던 이 고통과 괴로움, 이런 것을 감각적인 표현으로 잘 제시했습니다. 예. 가장 못 견뎌하는 것은 우리 가족 중에 누구다? 어머니였다는 겁니다. 어머니의 그 심리가 가장 고통받았다는 얘기죠. 틈만 있으면 이제 돌아다니면서 내가 이를 물고 가려운 습진을 비비거나 긁어대듯이, 자, 이거는 이제 나의 감각적인 느낌이죠. 주관적인 느낌. 입에 거품을 물고 따졌다 이거예요. 누가? 어머님이. 그 악다군일 썼다. 악다군이 이제 기를 써가면서 다투면서 막 욕설을 해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두 번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틈만 있으면 그랬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가족의 고통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또 호소하는 장면입니다. 그 이웃 사람들에게 유일하게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그 가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네가 눈으로 봤냐 하면서 따지죠. 달이 나왔다고 하면 뭐 나왔다고 하는 그런 말들. 그러니까 말이 이제 과장과 왜곡이 심한 세상이다. 근데 무엇이 어쨌다고 하면서 굉장히 대항을 적극적으로 하네요. 그러면서 도둑대는 벗어도 비늘 때는 못 벗는 법이다라고 하죠. 이게 속담입니다. 속담인데 무슨 말이냐면 이 도둑질은 다시 안 하면 이제 누명이 없어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도둑질은 그 심각한 어떤 고통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임시적일 수도 있지만 이 부정이라는 거죠. 부정이라는 거는 뭡니까? 절개, 정조를 벌인 그런 누이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정적인 혐의는 끝내 벗기 어렵기 때문에 심각한 그 이야기를 하지 말아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속담을 인용하면서 굉장히 어머님이 저항을 하는 거예요. 칼부림 날 소리 하지 말아라 하면서 굉장히 몹시 분노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문은 정말 억울하다. 그러면서 주민들에게 강한 반발을 하면서 주민과 갈등을 벌이는 어머니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셨죠? 어머니가 이렇게 비비고 헤집어 놓은 곳에서는 뻣뻣한 배조각으로 문지르고 긁어놓은 습진에서 나오는 진물 같은, 그렇죠? 말들이 계속 새어나오곤 했다. 그러니까 상황이 이제 호전되지 않고, 그렇죠? 상황이 이제 좋게 발전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동네 사람들의 갈등이 점점 어때요? 더 심화되고 고조되는 그러한 상황에 지금 몰려 있는 겁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진물이 말라부터 뻣뻣해진 옷이 아픈 곳을 자꾸 스치면서 딱지를 벗겨놓곤 하듯이, 그러니까 뭐 자꾸라는 말을 통해서 보면은 지속적인 어떤 고통을 받고 있는 가족의 모습을 제시한 거고요. 식구들의 속을 뒤집어 놓곤 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걸로 볼 때도 나의 가족이 느끼는 고통을 질병으로 인한 감각과 연결하는 그러한 표현을 썼다는 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아셨죠? 예. 가족의 고통을 질병으로 인한 감각적인 표현으로 연결지어서 표현했다. 이렇게 아셨죠? 예. 그 불안된 굴뚝에는 연기 안 나는 법이요 하면서 이웃 사람도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생긴다라는 얘기로서 예,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는 법이 있냐라고 하면서 따지는 거죠. 이제 어머님한테 무슨 요다고 요따입니다. 요따이가 있든지 있으니까 그런 말이 나온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전라도 사투리네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결국은 그 임신했다라는 그 말 자체도 반드시 원인이 있으니까 그런 말들이 생긴 거다라고 이제 반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100사람이 100말을 해도 내 속만 칼칼하면, 칼칼하다는 얘기는요, 깨끗하다라는 이제 전라도 사투리입니다. 그러니까 내 속만 깨끗하면, 그러니까 뭐냐, 양심의 거리낌이 없다면 누가 말을 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법이다라는 겁니다. 마을 사람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어쩐다고 굿을 치고 다니냐. 이 굿이라는 건 뭡니까? 어머님이 지금 앞에서 나왔던 것처럼 악당오리를 써대면서 대항하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굿에 비유한 겁니다. 원래 방구 낀 놈이 구린내 난다. 이거 뭡니까?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도리어 남에게 화를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반하장이라는 한자성어와 연결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런 속담을 인용하면서 어머니의 대응을 갖다가 반박을 하는 거고요. 이런 어머니의 대응이 오히려 불신감을 더 심화시켜서 2차, 가족의 2차 피해로 이어지는 겁니다. 아셨죠? 예. 1차적인 건 누이지만 가족까지 동네 사람들의 불신으로 인해서 2차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장면을 가시면요. 병으로 인해서 누님의 상태가 굉장히 심각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장면에서는 이제 누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요. 처녀가 아기를 배면 다 그럴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이제 누이는 임신을 했습니다. 아시죠? 동네 머슴 있거든요. 예, 그 사람하고 임신을 한 상태입니다. 사실은 누님은 머리가 자꾸 지끈거리며 아프다고 이마에 흰수건을 질끈 동여맨다. 그리고 뒷마당의 우물에 물을 길어 가지고 오다가 움켜쥐고 쪼그려 앉기도 하고 변소에 가서는 오래 앉아 있곤 했다. 그러니까 누님이 나온 뒤에 가보면 묽은 변 위에 커피를 흘린 듯 검붉은 피가 있었다. 자, 이런 것들은 뭐냐면 이 누니가 심각한 질환에 지금 시달린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 병의 심각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농약에 중독된 그러한 상황의 모습을 좀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나는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그런 누님이 불쌍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쌍했다라는 거 한마디의 의미는 뭐냐면 어떤 그 개인적인 차원, 그렇죠? 나의 어떤 동생으로서 개인적인 차원의 어떤 연민에 국한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근본적인 사회적 차원의 그 원인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어떤 서술자의 한계의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습니까? 어린 소년의 입장에서 눈에서 그러한 상황을 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시죠? 그러므로 인해서 더 어떻습니까? 환경에 의한 인간의 피해를 입은 모습을 더욱더 부각하는 효과가 있죠. 그렇죠? 예, 그런 걸 볼 때 어린 나가 본 것이 훨씬 더 비극을 더 심화시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장면 가보실까요? 누이의 죽음과 이제 일상적인 자연의 모습입니다. 여기서는 어떠냐면 누님의 이제 죽었거든요. 이 중략 이후 뒷골 산밭에 허리 너머에 있는 우묵한 쌀이 숲속에 묻은 날 시체를 묻었네요. 그래서 밤에 하늘을 봤더니 참 묘했다. 자, 왜 묘했냐면 그것은
꽃자주에 가지색을 진하게 섞어서 칠해 놓은 듯했다. 밤하늘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거기 달린 별이 있는데 5월 들론에 자운형 꽃들이 마파람을 흔들거리는 남풍입니다. 송알거린다. 송알거린다는 것은요, 마음에 들지 않아서 혼잣말을 자꾸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쌀이 숲에 달린 녹두알 같은 꽃망울들이나 앞 가금뚝에 어우러진 개망초 꽃들 같이 야들거리고 있었다. 자, 이런 것은 뭡니까? 자연의 어떤 배경을 제시한 거죠. 그러니까 가족의 이 비참한 상황, 누이의 죽음을 통해서 가족의 이 비참한 상황과 뭐합니까? 자연이 서로 상반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어떤 효과를 준다고 했어요? 더욱 이 비극성을 훨씬 더 강조하고 부각시켜주는 효과가 있잖아요. 우리 그렇죠? 예. 우리 서경별곡에서도 보면 이별의 눈물 흘리고 있는 화자하고 주변에 아주 산뜻한 배경하고 대조가 됐듯이 이러한 슬픔을 훨씬 더 뭐다 자연적인 배경과 상반되면서 여기 나오는 인물의 심정을 더욱더 어떻습니까? 강조하고 부각시켜주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 그러한 표현이라는 걸 좀 아셔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비, 대조, 이 표현 중요합니다. 그래서 또 가족의 고통과 누이의 죽음이 지금 있는데요. 자, 아버지는 이제 머리가 뭐 많이 아픕니다. 역시 아버지도 지금 중독된 겁니다. 농약에. 그래서 벌겋게 된 눈을 감은 채 안방에 들어놓고 있었고요. 마찬가지로 아픈 어머니도 역시 흰수건을 질끈 동인 채. 그러니까 전부 다 증상이 똑같잖아요. 그렇죠? 부엌방에서 두 발을 뻗고 주저앉아 방바닥을 때리며 울어대고 있었다. 나는 이제 멍해지면서 옥신거리는 머리. 전부 다 이제 머리가 아프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동일한 병을 지금 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져온 약을 먹고 누님의 관을 생각하면서 마당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농약 중독으로 고통받는 가족들의 모습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아셨죠? 예. 자, 총 식구는 6식구인데요. 우리 수능 특강에는 전부 나오진 않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나오는 인물만이라도 정확하게 제시된 거를 확인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누님을 담아간 관이 있는데 이 관은 하루 전에 내린 것 눈처럼 흰꽃으로 싸고 덮였었다. 자, 여기서 나오는 이 눈같이 흰꽃으로 쌌다. 이 의미를 좀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아버지가 이제 동네 사람들에게 돈을 주면서 그렇게 만들어 달라고 했네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듣지 않았지만 그게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아버지의 말로는 이제 아버지의 말을 인용한 거죠. 누님이 죽어가면서 그렇게 해달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누님의 마지막 유언을 아버지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아버지, 팔도사방 돌아다녀 보세요. 나같이 천하게 산 처녀. 아버지 어머니 나를 머슴같이 부리고 안 살았어. 그러니까 이제 누이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두엄여 나를 만큼 날랐고, 그렇죠? 예, 비료푸대도 날랐고 쭉 얘기를 한 거요. 멸구, 뭐 이화명충, 희세병한다. 뭘 열거를 한 거냐면요. 지금 전부 다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이 농약 뿌릴 만큼 뿌렸다는 겁니다. 이런 병충해 예방을 위해서. 그리고 김도 메고 풀도 베고 외양간에 두엄도 끌어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죽어가면서 이 누이의 어떤 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무비판적인,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농약을 막 살포한 겁니다. 주의를 기울여야 될 그 농약을 갖다가요. 그리고 고통스럽고 힘든 농사일을 쭉 해온 누님의 삶이 지금 열거가 된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농약 중독의 근거가 되는 상황이 바로 이러한 누이의 유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이 자기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는 그러한 유언을 남기고 죽습니다. 아셨죠? 그러면서 나 시집갈 때 무엇을 얼마나 잘해주려고 생각하고 있었디요? 라고 하면서 아버지에 대한 원망, 그쵸? 그거 다 버리고,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러면 흰꽃, 이거로만 싸다가 나를 편히 묻어주시오. 라고 이제 유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흰꽃의 의미가 이제 중요한데요. 이 흰꽃이 상징하는 의미는 자기의 훼손된 순수성, 그리고 이것을 다시 회복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어떤 한탄스러움을 갖다가 표현한 말하기 방식입니다. 아셨죠? 회한의 정서가 담겨 있는 거죠. 뒷골 우리 산밭 옆 단가지에 우목해가지고 반반한 잔디밭이 있는데 가장자리 쌀 때는 하나도 건드리지 말고 그 속에다가 묻어주시오라는 말은 남들이 발견하지 못하는 아주 깊은 그곳에 이제 묻어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민들, 동네 주민들의 이 언어 폭력에 시달렸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으로부터 이제 탈피, 벗어나고자 하려는 이러한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어떻습니까? 이 시대 때는 이랬지만
지금 시대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댓글이라든가 언어 폭력 이런 거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심한 언어 폭력이 얼마나 사람의 생명까지도 앗아간다는 것을 명심하는 그런 필요도 있겠네요. 그렇죠? 예. 아버지는 마음이 변해 있었다. 그렇죠? 아버지의 마음 이제 변했습니다. 딸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많았거든요. 보통 같으면 이 말을 송곳으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성격이 직접 제시됐죠. 그러면서 아주 그 인색한 성격의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웬만한 데에는 돈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누님의 꽃관, 유언에 맞게 꽃관이라는 거는 이제 누님에 대한 아버지의 회한이 담겨 있을 거 아닙니까? 후회와 한탄. 그렇죠? 이 돈을 아끼지 않았다. 이 결국 뭡니까? 자식에 대한 사랑과 애통함, 비통함이 담겨 있는 거죠. 자, 이것을 서술자인 나가 바라본 겁니다. 이웃집 큰년인의 아버지를 시켜서 꽃관과 더불어 눈같이 흰 죽음 옷까지도 사오게 한 것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의 후회, 한탄, 또 비통함, 그래서 정성스러운 장례를 치르는 아버지의 모습이 제시된 거네요. 읍으로 나간 큰년인의 아버지가 바지개라는 건요, 지게는 지게인데 이제 짐을 실을 만큼 이 소쿠리 모양의 이제 발채를 이제 얹은 지게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짐을 질 수 있는 지게를 말하는 겁니다. 아셨죠? 꽃관을 생각하며 나는 지붕 너머로 먹물을 풀어놓은 듯한 정신의 문중 산적턱을 쳐다봤다. 이제 먹물을 풀어놨다는 얘기는 암울한 거잖아요. 깜깜하잖아요. 먹물이. 그렇죠? 예, 흑색이죠. 그러니까 주변 환경을 잘 묘사해서 어떻습니까? 나와 가족의 이 암담한 처지를 지금 암시하는 겁니다. 아셨죠? 예, 배경을 통한 인물의 상황과 처지를 암시하는 그런 표현 방식입니다. 독살스럽고 모진 애미 밑에서 소가는데 맑가는데 다 가고, 이게 결국 뭡니까? 고생만 엄청나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빠 동생들 우탁교 보낸다고 못 입고 못 먹고, 그러니까 가족을 위한 희생을 당한 겁니다. 물론 이 시대 때도 남아 선호 사상이 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먼저, 그렇죠? 여자보다는 남자를 먼저 우선시했던 그런 사고 방식이 나와 있죠. 그렇죠? 이 자식을 이렇게 고생시키고 희생을 강요당한 이 누이의 그 모습을 통해서 어머니의 그 행동을 한탄하고 비통해하고 후회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의 비극이 단적으로 형상화한 그러한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예. 자, 이제 마지막 회상합니다. 내가 아셨죠? 어머니가 이제 부엌방에서 울어대는 소리가 가슴을 쥐어 질렀다. 그렇죠. 나는 북극성 주변에 있는 먼지알 같이 작은 별 하나와 쌀아기만큼 한 별 하나. 쌀알 있죠? 쌀아기는 쌀알입니다. 누님과의 기억을 회상하는 계기가 됩니다. 이 별 하나가. 아셨죠? 그래서 어느 해 여름밤이던가, 과거 회상이잖아요. 평상 위에 누워서 모깃불 연기를 쐬면 누님이 그랬대요. 사람이 죽으면 별이 된대요. 별. 그래서 머리 큰 사람이 죽으면 큰 별이 된다. 머리 크다는 얘기는 큰 인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은 평범한 사람은 죽으면 기껏 먼지나 쌀아기만 별이 된다고 했었다. 떠올리는 거죠. 이제 과거에 누님과 함께 있었던 기억을요. 그렇죠? 그때 송알거리는 별밭을 쳐다보면서 나는 장차 주먹만한 별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러니까 어린 나의 어떤 순수한 모습이 지금 제시되는 겁니다. 아셨죠? 예. 자, 호르흐 하는 자, 의성어입니다. 늑대 울음소리가 나오네요. 그렇죠? 우리 제목에 누이와 늑대였죠. 이 늑대가 여기서 나왔네요. 이 늑대가 의미하는 건요. 이 근대화와 산업화의 상징물입니다. 그러니까 늑대라는 자체는 뭐다? 근대화. 알겠죠? 산업화. 이걸 상징하는 겁니다. 이 근대화 산업화는 결국 뭡니까? 물질 문명을 우선시하잖아요. 그러니까 비료라든가 농약을 살포하면서 어떻습니까? 대량 생산을 하죠. 대량 생산을 위해서 이제 농약을 뿌려대면서 환경을 오염시키고 파괴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근대화 산업화의 상징이 바로 늑대 울음소리가 되는 겁니다. 이런 울음소리는 결국 뭡니까? 누이를 어떤 억압과 피해를 주는 그러한 상황이잖아요. 결국 농약 때문에 죽게 됐잖아요. 가족의 비극이 온 것도 바로 이런 농약 살포가 문제가 돼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늑대 울음소리는 바로 근대화 산업화의 상징의 의미고요. 정신의 문중 산중턱에서 들려왔다. 그리고 또 이제 이 소설에는 안 나왔습니다만 여기에 나오는 그 만석이라고 있습니다. 만석이가 이제 머슴이거든요. 머슴인 이 만석이가 바로 누님의 정을 맺어가지고 아이를 임신시킨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만석이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나는 이제 들렸다라고 나중에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날 밤 들려오는 늑대의 울음소리는 영악스러운, 영악이라는 건 이해가 밝으며 아주 약은 그런 짐승의 울음소리답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봄날 밤에 앞강둑의 버드나무 숲에서 들려오곤 하던 서쪽새처럼, 이 서쪽새는 뭐라고 했습니까? 한과 회한을 담은 그러한 새의 상징물이잖아요. 우리 그 시에 많이 나오죠. 서쪽새, 그죠? 접동새라든가. 자, 한을 상징하는 그런 울음처럼 가느다랗고 맑았다. 그러니까 애도하는 목소리로 들린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 작품에는 안 나왔습니다만 이 만석이라는 인물이 마치 늑대의 울음소리처럼 들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입장에서 이 나는 이 만석이가 늑대처럼 보였다고 하거든요. 털이 막 부성부성하고요. 그래서 그 장면은 안 나왔습니다만 추가적인 설명을 하는 거고요. 여기 제시된 걸로는 뭐 충분히 알 필요는 없습니다만 보완 설명을 위해서 하는 건데요. 이 만석이가 누이의 죽음을 애도를 한다는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고요. 결국은 나중에 실성해서 아주 그 피해를 입는 한 사람으로 또 나오는 겁니다. 아셨죠? 예,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이제 전체 내용을 이제 봤는데요. 결국 누이와 늑대라는 아주 그 상징적인 그런 작품을 봤습니다. 그래서 80년대 대량 생산 근대화 산업화에 의해서 농촌의 어떤 피폐화된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자, 오늘 공부 열심히 잘 하셨고요. 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